안녕하십니까. 2024 로봇산업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규남 대표입니다. 로봇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로봇산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세미나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관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로봇의 다양한 내용 소개를 통한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2차 세미나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윤리를 주제로 방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법무법인 율촌 박상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윤리, EU AI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최근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박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윤리연구회에서 로봇윤리 현장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과 로봇 그리고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효된 EU AI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시사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설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봇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어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로봇신문의 2013년 6월 3일자에 나왔던 기사에 로봇이란 이름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로봇의 어원은 체코어에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로보타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이 해야 하는 특정한 노동을 대신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즉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수행하는 노동이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로봇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에 관한 현재 법적 규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023년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 조항에 의하면 지능형 로봇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안 형태로 작업 중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능형 로봇 윤리 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 안에 의하면 여기서는 로봇의 물리적 존재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윤리 헌장에서 발췌한 것과 같이 로봇이란 물리적 존재로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의해서 비물리적인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인공지능의 윤리와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란 것은 물리적 존재인 동시에 AI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AI와 관련해서는 EU에서 지금 실효성 있는 법 체계로서 EU AI Act라는 것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EU AI Act는 지금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요. 총 13개의 장에 113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13개의 부속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EU AI Act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표에 정리해 두었는데, 제2장에 나와 있는 금지된 AI 관행이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제3장에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제4장에는 투명성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는 범용 AI 모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EU AI 액트는 2024년 8월 1일자로 발효는 되었지만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금지된 AI에 관해서는 발효일인 8월 1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5장의 범용 AI 모델과 관련해서는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고위험 AI, 그리고 특정한 AI 등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U AI 액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EU AI 액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AI 액트는 위험 기반 규제 체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AI의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를 구별하여 단계별로 상이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금지된 AI의 경우 EU의 기본권과 가치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예외만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고위험 AI의 경우 마찬가지로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금지된 AI에 비해서 침해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무들을 부과하고 사전, 사후적으로 영향평가나 모니터링 등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AI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EU AI 액트의 안에 의하면 제한된 위험의 AI라고 표현이 되었던 내용인데, 최근 발효된 최종안에는 특정한 A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특정한 AI라는 것은 사칭, 조작, 속임수 등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서 챗봇이나 딥페이크 같은 생성 콘텐츠 같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고위험 AI와 같은 방대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위험 AI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EU AI 액트에서 별도로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4단계의 위험 기반 규제 체계에서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범용 AI 모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범용 AI 모델이란 것은 위의 4가지 경우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의 4가지의 경우에 다양한 특정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경우인 것과 달리 범용 AI 모델의 경우에 다양한 하위 시스템에 통합되어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리스크로 고정하지 않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던 금지된 A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된 AI의 경우에는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평점을 산정하는 AI, 범죄 예측을 하는 AI, 안면인식 DB를 구축하는 AI, 그리고 감정 추론을 위해서 이용되는 AI, 생체 정보에 의한 분류를 하는 AI,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AI 등이 이러한 금지된 AI에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실시간 원격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AI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나 실종자 수색, 테러 위협 방지나 용의자 신원 파악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금지된 AI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고위험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AI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U AI 액트의 부속서 1번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U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품이나 해당 제품의 안전 요소로 사용되는 AI를 지칭하는데요. 이 경우는 시장 출시 전 제3자로부터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라든지 장난감, 의료기기 같이 안전성 관련해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설비나 장비 등과 관련해서 AI가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EU AI Act의 부속서 3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안전, 기본권 등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8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AI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가지 경우에는 생체 인식 그리고 분류하는 AI, 중요한 인프라의 관리나 운영을 하는 AI 등등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필수적인 민간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 및 혜택의 향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AI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U AI 액트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2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4가지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소한 절차적인 과업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AI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수행한 업무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가 있으며, 세 번째로 인간의 의사결정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부속서 3번에 열거된 AI 활용을 위한 평가 준비 작업을 위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고위험 AI의 종류에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위험 AI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위험 AI의 경우 공급자 그리고 배포자 각각에 대해서 상이한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자 같은 경우 AI의 개발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배포자의 경우에는 개발되어 있는 AI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공급자의 경우에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급자의 경우 고위험 AI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거나 제3자 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포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기본권 영향 평가라는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배포자가 AI 시스템을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서 개별 시스템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맥락이 존재할 것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용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I가 설계된 목적에 맞는 사용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거버넌스 또는 피해 신고 같은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와 배포자 2가지에 대한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고위험 AI의 공급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의무들은 표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의 식별 평가 등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공급자 내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할 의무, 그리고 법률 준수 여부를 규제기관 등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술 문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또한 로그 기록을 저장해서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되고, 배포자가 AI 시스템의 산출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지침을 제공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또한 AI에 대해서는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 중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도 수립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표에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사이버 보안 의무,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 그리고 시정 조치 또는 위험 발생에 대한 고지 의무 등 기타 다양한 의무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공급자와 달리 배포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의무들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배포자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통 의무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들이 있고 여기에는 6개월 이상 로그 기록을 보존한다든지 인간의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추가 의무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나 이유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유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고용주 그리고 개인에 대한 AI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경우 관련 사실을 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끝으로 범죄 수색을 위한 생체 인식 시스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그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만약에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폐기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EU AI 액트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AI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특정 유형의 AI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에서는 제한된 위험이라는 분류로 명칭이 되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특정한 유형의 AI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이라는 사실이나 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투명성 의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챗봇 같은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AI의 경우에는 인간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대상이 AI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릴 의무가 있고요. 딥페이크 같은 시청각 이미지 합성 컨텐츠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생체를 분류하는 등의 AI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지금 AI 시스템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정 유형의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에 대한 예외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를 탐지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절차를 위해서 법에서 승인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딥페이크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편집을 위한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의미론을 변경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명성의 의무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EU AI 액트에서 위험기관 분류 체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기관 분류 체계와 조금 다른 규율 체계를 두고 있는 내용이 범용 AI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AI 모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 체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용 AI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AI 모델로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런 범용 AI 모델의 경우에는 특정 리스크로 고정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 체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 범용 AI 모델의 공급자의 경우 범용 AI 모델을 자신의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하는 하방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그런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저작권 등의 침해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EU 저작권법 등에 준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범용 AI 모델의 공급자에 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EU AI 액트에서는 범용 AI 모델과 관련해서 그중 특별한 유형으로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적 위험이란 것은 공중보건이나 안전, 공공안전 등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대규모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영향 범용 AI 모델의 공급자의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앞서 살펴봤던 고위험 AI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공급자의 경우 모델 평가,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평가 및 경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는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서 살펴본 EU AI 액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로봇 윤리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로봇이라는 것에는 소프트웨어로서 AI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로봇이라는 고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EU AI 액트의 경우에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로서 AI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도를 중심으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AI의 경우에는 제품 안전성 관련 평가 대상인지, 그리고 열거되어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고위험 해당 여부를 분류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 협소한 절차적 과업만을 수행한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U AI 액트의 위험 기반 규제 체계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I 시스템이 로봇과 결합함으로써 물리적 작동 방식에 변동이 초래된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AI 시스템이 단순히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과 결합하여서 물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초래되는 물리적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물리적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 예를 들면 생김새라든지 크기, 무게, 속도, 동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위험이 결정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로봇이 작동되는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공간에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용자와는 얼마나 밀접한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작동되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서 실제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상호작용에 따른 위험도 분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EU AI 액트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기반 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인간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기반으로 규율 체계를 접근하고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 로봇이 고도화될수록 위험성 이슈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EU AI 액트에서는 예를 들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챗봇이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특정 유형의 AI에 대해서는 AI가 지금 인간과 상호작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는 결과물이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AI가 인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단순히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AI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고령자 등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우울증 환자 등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서 지원을 하는 로봇들도 있는데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에는 AI 생성물에 대해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라는 등의 위험성 측면뿐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로봇들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AI를 다루는 인공지능 법안에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EU AI 액트와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는 EU에서 지금 발효되어 있는 AI 법안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AI 법안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EU의 AI 법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의되어 있는 AI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해서 11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EU의 AI 법과는 달리 고위험 AI에 중점을 두고 규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의된 AI 법안에 의하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보건의료, 생체정보, 핵물질, 교통수단 등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칠승 의원안 같은 경우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금지된 인공지능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안, 정점직 의원안 등에서는 EU AI 액트에서와 유사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결과물 표시 의무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EU AI 법과 대한민국 AI 법안과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면 AI 사업자의 의무 및 그것에 대한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위험 AI 관련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EU AI 법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로그 기록 보존 등의 여러 가지 각종 의무들을 매우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재 AI 법안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반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EU AI 법의 경우에는 금지된 AI 관련된 의무 위반 시에는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고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도 1,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AI 법안에는 현재 처벌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권칠승 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지된 AI와 관련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EU AI 법과 대한민국 AI 법안을 비교해 보면 현재 대한민국 AI 법안은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성격보다는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이에 대해서 산업진흥에 지나친 중점을 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인증제도 등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인 인간과 로봇 그리고 윤리 이와 관련해서 EU의 AI 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